것 같아서 그러면 케이스들 공유하는 걸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순환경제 이전에 주로 순환경제가 반대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던 이제 회사들이 순환경제에 맞는 프로덕트로 이제 바꾼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석유 리파이너리, 석유 정제업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회사들이 이제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이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데 중에 노보자임이라는 데도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바뀌고, 기존에 했던 이제 석유 사업들을 이제 접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광산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 쪽, 자원 채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DSM이 채굴 기업이었다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의 SK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폐식용유를 사용해서 이제 바이오 납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재생물질, 바이오 쪽으로 이제 물질을 생산을 바꾸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했던 금속이라든지 이런 테크니컬 뉴트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에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시장에 기존의 제품 안에 있던 것들을 또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회수하고 관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죠. 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아주 소량의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엄청난 크기의 이제 광산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전자제품 안에는 수많은 금들이 이미 이제 컴퓨터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가전,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런 속에 들어있는 금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도시강서, 얼번 마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재활용된 자재를 공급해줄 수 있는 이제 수요자를 잘 찾아내서 우리가 그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쿼터를 맞춰야 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잘 파트너십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루미늄 재활용하는 회사로는 이제 노벨리스라는 그 외국 회사가 이제 크게 투자를 해서 영주 공장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엄청나게 나오는 이제 알루미늄 캔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또다시 재활용을 생산하는 이러한 이런 회사들을 이제 잘 알아주셨다가 필요한 자재들을 굉장히 잘 공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건데, 이제 크레이들 투 크레이들은 제가 맨 앞에 설명드렸던 업사이클을 썼던 미하일 브라운가르트랑 윌리엄 맥도나우 그 두 분이 만든 인증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증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제품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모두 무해하고 분리하고 다른 제품에 또다시 들어가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 재료의 수준으로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카페트를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카페트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이제 회사나 이런 건물 안에 깔려있는 그 카페트는 뭐냐면은 카페트를 사와서 그 카페트를 그 카펫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 카펫이 깔려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카펫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태로 깔려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일종의 제공을 한다고 보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카펫이 되도록이면 닳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관리가 쉽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발생한 폐자재들을 또다시 자기 회사의 새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공정을 짜는 거죠. 그리고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이코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 패션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소비자가 이제 입지 않는 옷 같은 거를 이제 반납을 하면은 그 옷들을 다시 재생해서 옷으로 만들 수 있으면 옷으로 만들고, 옷이 만들기 힘들면 옷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포스트 커스터머 밸류 체인 안에서 이제 새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케이스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이런 회수 재활용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우리가 커피점에서 쓰는 수많은 커피들이 있잖아요. 이제 커피 짜고 나면은 이제 커피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 커피 찌꺼기는 버섯을 키울 때 굉장히 좋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스타트업이 이 커피 찌꺼기들을 이제 카페들로부터 모아가지고 이걸로 버섯 키우는 걸 하고 싶은데 법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폐기물을 사용해서 폐기물을 사용해서 제품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의 규제가 있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서큘러 이코노미로 사회가 변환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규제를 손을 보고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법률이나 폐기물 단지 관리만 이제 취급하는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밸류체인 밖의 일이야 폐기물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자원으로 이제 쓸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빨리 고장나게 해서 또 사게 하는 이런 모델이 이제 그런 시대는 점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도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한 그러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SCM 완전은 효율의 극단을 달리고 있고 원가 절감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현재의 SCM은 뭐냐면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오는 이 한 방향의 공급망을 만드는데 한 50년이 걸린 거잖아요. 앞으로 추후 50년은 뭐냐면 이게 거꾸로 가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이 제품이 다시 이제 기업으로 가고 이제 이것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런 반대 방향의 공급망을 설계하는데 앞으로 쭉 50년이 이제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망이 진짜 이제 서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 공급망이 설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의 품질을 유지, 회수 흐름을 통제하고 회수된 자원의 품질을 잘 이제 찾는 방법, 이제 분류하고 재가공하고 정제한. 앞으로 이제 고객들이 우리한테 리턴해서 돌아오게 될 이 제품들을 대체 우리 어떻게 분류하고 이걸 어떻게 재가공하고 정제해서 밸류를 또 찾아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종료된 그 제품을 회수할 때 겉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는 이제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존에는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다른 데인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다른 파트너를 찾아보는 그런 창의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굴을 먹을 때 이제 굴의 껍질들 있잖아요. 껍질이 이제 굴을 캐는 그 동네에서는 이제 껍질까지 팔지 않고 굴만 캐가지고 팔기 때문에 굴 껍질이 동네에 엄청나게 쌓이게 돼가지고 그게 또 이제 냄새가 나고 공간 차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를 환경부의 어떤 공무원이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굴껍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의 석회석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들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련하고 제강하고 이럴 때. 그래서 그쪽에 갖다 주니까 완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재료를 쓸 수 있는 이거를 좋아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더 밸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잘 찾아본 그런 창의적 행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모델은 이제 리페어 이코노미 수명 연장 모델인데요. 여러분이 가진 제품들 중에 보면은 고쳐서 쓰고 가장 오래 쓰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세요? 이제 중요한 게 차 그렇게 되고 이제 냉장고 같은 이제 고가의 가전 10년 이상 그래도 좀 쓰기는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 빈도가 낮은 고가의 제품들인데 대부분 보면 5년 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제품들이 되겠는데 이 제품은 이제 단일 고객에게 연장된 수명 한 번 팔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기업에게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고객과의 접촉은 뭐냐면 다 비용이에요. 자, 서비스 해주세요. 그러면 서비스 파트 들어가야 되고, 이제 서비스 해주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팔고 나서 고객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보지 않게 되는 게 고객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쉽게 그렇게 빠이빠이 할 수 없고 이제 계속해서 고객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그러니까는 구매 이후에 고객과 만나게 될 때 이것이 단순히 계속 비용만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프로덕트 자체를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쉽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이거 오래 썼는데 좀 질리는데 좀 뭔가 이제 케이스만 뭐 바꿀 수 없을까? 그러면 좀 새 거 쓰는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외형 교환이 되게 쉽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요즘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바꿀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고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고객들이랑 이제 상호작용 포인트가 이제 늘려갈수록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 자체로 그 매출을 만들기보다 고객과 접점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밸류가 생겨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판매 시점에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제 꺼려지는 선형 모델과 반대로 제품 수명 연장을 활용하는 기업은 이제 최대한 고객이랑 상호작용하기를 원해서 이제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고객과 계속 이제 이 고객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에게 이제 매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객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킨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기기 값을 따로 이렇게 많이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기기 안에서 파는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객과의 관계로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킨들이 굉장히 그 서큘러 이코노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제 리페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가장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 FTC 보고서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의 수리 정책이나 애플의, 그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에 대한 그런 압력,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사회적 압력이 계속 주어지니까 애플에서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수리가 될 수 있게 할게 하면서 수리하는 키트를 팔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섭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인데 이분이 한번 자기가 직접 고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거를 봤는데 그 수리하는 키트를 뭐냐면은 간단한 키트가 아니라 이거를 보증금을 내고 굉장히 큰 키트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 잃어버리면 또 굉장히 많은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혼자서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냥 혼자 셀프 픽스는 거의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하라고 하니까는 좀 뭔가 하는 신용을 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장벽이 있는 것으로 애플이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애플이 이 정도로 아주 조금이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압력을 넣은 가장 큰 이제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바로 iFix.com, iFixit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막 매뉴얼 올라오고 또 동영상 올라오고 이러는 건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그 리페어 이코노미가 생기고 이런 법률이 지정이 되고 기업이 이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수리하고 수명 연장하는 것에 관련된 생태계가 굉장히 되게 많이 크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도 되게 바람직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고용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제품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 도와준 소규모 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창업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할 때 앞으로는 얘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기 쉽고 수리하기 쉽고 부가 상품을 팔기 쉽고 제품 회수가 이제 쉽도록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들어가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 한 사람이 이 수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고를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겠고, 이제 중간에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이상의 사용자와 이제 하나 이상의 라이프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이 돼야 되고, 폐기물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제 초반에 신규 판매 자체는 감소를 하겠지만, 앞으로 쭉 수성 관리에 대한 이런 수요 안에서 이제 그 매출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플랫폼도 서큘러 이코노미의 한 그 부분인데, 이제 제가 그 산업 동향 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분들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은 미국 안에서 자동차 차량을 매출이 굉장히 그 판매가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덜 산다. 그리고 이제 렌트카도 전에는 그 차량을 구입하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렌트카 업체였었는데 렌트카 업체가 다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러한 공유가 일어나면서 물건을 직접 사야 될 필요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근 사용하시면서 보면 저 같은 경우 육아용품 같은 경우는 새 제품 사는 경우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유 플랫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서큘러 이코노미의 그 포인트인데 이 공유 플랫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용하기 단순해야 돼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결제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풀에 들어와 있는 사람 회원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래야 내 선택 그 폭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5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 모델이죠. 여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덕트를 재정의하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문제인데 이제 플랫폼 에서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솔라시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뭐 패널을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줄게. 당신은 뭐냐면은 전기만 사세요. 우리한테 전기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그 태양광 패널이 아니었잖아요. 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다 전기 서비스를 해줄 테니까는 이런 건 다 우리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패널에 대한 관리나 이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일종의 소유의 총 비용 떠넘기기. 우리는 이제 그 솔라시티에서 전기를 사는 사람은 이 패널이 고장이 나면 AS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제 관리에 대한 부담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파스 모델을 하려면은 기업이 정말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왜냐면은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데이터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런 모델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계약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 비용을 책임질 정도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자신 있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고객 충성도가 강화가 되고 이제 강력한 피드백 루프가 이제 계속돼서 이제 좋은데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이 되겠는가 그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 채널과 동시에 고객이랑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채널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고객들이랑 만날 때 고객은 내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탐색하기 위해 만나지만은 나중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그 추가로 뭘 할 수 있지? 업그레이드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제 디지털 채널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유지나 보수를 하려면은 이걸 다 사람이 직접 가서 물리적으로 설비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 이제 IoT를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뭐 이상을 감지하고 이것들을 이제 유지 보수가 원격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죠. 이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하려면 이만큼 이제 고가 제품일수록 적합하게 되겠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물리적으로 이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이제 자기들 서비스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